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늦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테크 에벤젤스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오늘 세션은 제가 백승영 디스패치 CTO님과 함께 AWS 클라우드로 1000만 명 웹서비스 확장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1000만 명 이러면은 저희가 가슴 떨리는 숫자죠, 그죠? 네, 한국에서는 이제 100만 다운로드가 되고 1000만 서비스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대세 서비스가 되는 건데, 네, 다들 한번 꿈꿔보고 싶은 그런 아마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우리가 어떻게 AWS 클라우드로 그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한 명의 사용자부터 1000만 명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계속 강연을 들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세션들의 어떤 여러분들이 들은 것들을 약간 모아서 종합 정리를 한번 세 가지 먼저 하고 기본 지식을 통해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AWS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펼쳐져 있고요. 저희가 리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인프라와 그리고 독립적인 서버 클러스터 그리고 에 있는 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와 그리고 컨텐츠 배포 네트워크인 엣지 로케이션, 오늘 또 한국의 세 번째 엣지가 오픈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하나의 리전 안에 어떤 식으로 엣지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인프라가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면, 사용자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서버들이 AG, 그러니까 웹 가용성 존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용성 존은 독립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또는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분산되어 있는 서버 자원을 통해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도 별개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빠르게 컨텐츠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유행이 있었던 그 바둑 경기가 있었죠. 그 바둑 경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사용된 리소스를 보면은 CPU가 굉장히 많고 GPU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장비가 사용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다 슈퍼컴퓨터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이 CPU가 32장 그리고 GPU가 4장이 꽂혀 있는 G28X 라지 인스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리전 기준으로 한 시간에 2.6불, 한 3,000원 정도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바둑 경기를 하기 위한 어떤 인스턴스를 쓴다면 CPU 1,600장, GPU 200장 정도의 인스턴스 50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당 얼마쯤 되냐? 130불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원하는 슈퍼컴퓨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돌리기 위해서 이 130불을 다 낼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남아있는 여유 자원 인스턴스에 아주 비딩을 통해서 아주 낮은 가격에 최대한 90%까지 낮은 가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슈퍼컴퓨터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13불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스턴스를 어떻게 끄고 켜냐? 엄청 쉽습니다. AWS에 있는 커맨드 모드 또는 관리 콘솔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AMI라고 하는 저희 부트 디스크 같은 것들을 50대의 버지니아 리전에다 켜놓은 그런 명령어고요. 끌 때도 쉽습니다. 켜진 인스턴스의 아이디들을 그냥 스탑 인스턴스로 끄면 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단한 스크립트 하나만 갖고도 별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런 어떤 그냥 인프라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IT에서 제공하는 모든 그 자원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아주
그러면서도 각각의 기능들은 또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AWS 서비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들을 잘 조립을 해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빌딩 블록을 조립해서 내가 원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그것을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AWS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이고 많은 분들이 왜 AWS 클라우드에 그렇게 열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점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AWS 클라우드를 아마 처음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처음 뭘 할까? 내 혼자 이제 뭔가 써봐야 되겠죠, 그죠? 내 혼자 이렇게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저가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서버 한 대 띄워보는 겁니다, 그죠? 서버 한 대 띄워보는 EC2 인스턴스라는 것을 띄워서 띄우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아마존 EC2 Elastic Compute Cloud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띄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상 서버는 아마 아시고 계실 거고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관리 콘솔은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AWS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관리 콘솔이 보이고요. 관리 콘솔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EC2 컴퓨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C2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EC2 인스턴스는 가상 서버입니다. 그래서 런칭 인스턴스를 누르면요. 먼저 보시면 이제 인스턴스들이 나오죠. 인스턴스들이 제가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하나 있고요. 런칭 인스턴스를 한번 눌러보면 처음 먼저 하는 것이 머신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트 디스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S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 추가로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컴퓨팅 파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CPU 메모리 사용 개수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아까 보시면 이제 G2ADX 라지 인스턴스, 그러니까 32장짜리 또 있고요. 컴퓨팅 인스턴스 이런 게 많은데 T2 마이크로라고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인스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답니다. 그냥 여기서 나머지는 그냥 설정대로 놔두고 그냥 런칭을 하면 되는데 접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SSH 키를만 설정을 하면 바로 인스턴스는 켜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한 대는 켜져 있고요. 또 한 대는 이제 지금 켜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름 하나 적어놓고 기다리면 지금 러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접속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IP를 선택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터미널에서 아까 이제 지정한 팸키가 있었죠. 그래서 팸키를 지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디는 EC2 유저라는 아이디로 만들어집니다. 뭐 우분투는 우분투라는 아이디가 만들어지고요. 접속을 하면 먼저 이제 SSH 접속이 되고, 네, EC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스턴스를 켜고 끄고 이렇게 그냥 혼자서 서버 한 대를 띄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금방은 이제 CPU 하나 메모리 1기가짜리를 인스턴을 켰는데요. 우리가 그 서버에 사용자가 나중에 이제 늘어난다고 치면 늘어날 때 서버의 CPU 메모리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CPU 메모리를 늘려서 트래픽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불가능하죠, 거의. 왜냐하면 서버를 다시 끄고 꺼내고 새로운 CPU 메모리를 다시 꽂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클라우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까 인스턴스를 잠깐 꺼놓은 상태에 스탑을 해놓고 CPU 메모리를 올리는 인스턴스 타입만 바꾸면 바로 인스턴스 타입이 CPU 메모리 사용량이 바뀌어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원하는 트래픽에 따라서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스케일업을 위해서 EC2 인스턴스들을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직적인 확장이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보다 우리 서버보다 훨씬 더 간편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들한테 웹서버 같은 것들을 좀 웹페이지를 알려주고 그랬더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서버가 죽으면 다 죽죠. 예, 왜냐하면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도 깔고 웹서버도 깔고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법은 가장 좋은 해법은 뭐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서버를 나누는 거죠. 하나는 웹서버, 하나는 DB 서버로. 네. 대개 DB 서버를 운영할 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DB 서버를 직접 MySQL이나 뭐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백업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패치도 해야 되는데, AWS가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 특히 아마존 RDS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기존의 다양한 그 엔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DB라는 것을 통해서 NoSQL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라는 DW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관리 서비스로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들은 그냥 엔드포인트만 쓰시면 되고 이 서버들은 운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서비스 하나가 이제 아마존 오로라라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서울 리전에 4월 달에 런칭을 한 건데, 이 오로라라는 서비스는 기존의 그 RDS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높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그런 어떤 응답 속도를 갖는 그런 서비스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RDB를 쓸 것이냐, NoSQL을 쓸 것이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 NoSQL이 유행이니까 NoSQL 관련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대부분 RDB로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리드가 많고 라이트가 적은 서비스, 대부분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RDB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제가 이전 회사에서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도 RDB로도 굉장히 많은 유저들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유저의 라이트가 헤비한 서비스다 이러면은 좀 NoSQL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NoSQL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서비스가 바로 다이나모DB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다이나모DB라는 것은 아마존에서, 아마존닷컴에서 장바구니라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라이트가 굉장히 헤비한, 라이트 업데이트가 굉장히 헤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만들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서비스가 아마존 다이나모DB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DB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리드 캐패시티와 라이트 캐패시티를 언제든지 다이얼 돌리듯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 헤비한 커리가 돌 때는 리드 캐패시티를 올리고, 라이트 헤비한 커리가 돌 때는 라이트 캐패시티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 캐패시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그 트래픽 중에 하나가, 오늘 키노트에도 아마 넥슨의 사례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넥슨에서 히트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때 기존의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제 MS SQL 서버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항상 DB 사이즈가 증가하면 DB 레이텐시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이나모DB는 DB의 테이블 사이즈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이턴시는 10ms 언더로 제공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100명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조금 입소문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DB 서버를 따로 운영한다는 게 조금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인프라 관리는 아마존에 맡겨보자라고 생각해서 RDS라는 DB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좀 아키텍처를 조금 더 진화시켜 보겠습니다. 결국은 또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요? 네, 페일오버가 돼야 되는 서버, 웹 서버가 지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장애 복구도 해야 되고 증설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서버가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커지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해법은 서버를 두 개로 나누고 로드 밸런서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L4 스위치라는 장비를 놓고 로드 밸런싱을 하는 거죠.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2개 이상의 인스턴스에다가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로드 밸런스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얘 스스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 확장을 하는 거죠.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면 로드 밸런서 자체가 스케일링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두 개의 그 존이 보이시죠? 하나는 서버가 A 존에 있고 하나는 서버가 B 존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독립된 데이터 센터에 두 개의 서버가 따로 분산이 되어 있고 로드 밸런스가 걔를 조정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 하나, 즉 존 하나가 날아가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세상 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뭐 항원 한수 잔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WS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스와 멀티에이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중화를 마스터 슬레이브로 이중화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숫자 10,000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고가용수도 확보되어 있죠. 그리고 서버도 좀 많이 늘어났고 DB도 이제 마스터랑 스탠바이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 좀 많이 늘어나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늘어나면 이제 서버를 늘리면 돼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급작하게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이렇게 늘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턴스도 늘리고 밑에 DB도 마스터 슬레이브 옆에 있는 리드 리플리카를 늘려서 트래픽을 감당을 하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까 스케일업, 그러니까 수평적인 수직적인 확장과 수평적인 확장 두 개를 다 이제 만족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하던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더 많은 이점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능과 가용성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로드 밸런서 앞에 뒤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스턴스, 이 인스턴스의 로드를 줄여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스턴스에다 웹서버도 깔고 뭐 데이비도 깔고 뭐 파일 서버로도 운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뭔가 가볍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 애플리케이션만 있어야 되는데 뭐 유저 파일도 있고 뭐 복잡한 뭐 프로그램들도 좀 깔려 있고 막 라이브러리도 좀 복잡하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스턴스를 가볍게 만들어서 성능을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우리가 원하는 컴퓨팅 에피션시를 높여서 원하는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쉽게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스턴스에 있는 유저 데이터들 또는 업로드된 파일들 또는 볼륨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S3라고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인스턴스 안에는 굉장히 가벼운 애플리케이션만 구동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할 때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겠죠. 그래서 먼저는 인스턴스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쪽으로 아마존 S3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의 데이터 액세스를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스태틱 파일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DB의 부하를 분산을 하기 위해서 캐시를 추가를 하는 거고요. memcachd라든지 레디스라는 것을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는 저희 일라스틱 캐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나모DB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라이트 헤비한 그런 트래픽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적인 컨텐츠 말고도 동적인 컨텐츠들도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해서 인스턴스의 트래픽을 부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CDN에 있는 거와 정적인 그 컨텐츠를 처리하는 거와 그리고 동적인 컨텐츠 처리할 때 서버의 리스폰스 타임과 로드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벼운 인스턴스로 남아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되게 우리가 하루에 트래픽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유저가 아침에 일어나서 트래픽을 쓰고 줄어들 때까지 이렇게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되게 어떻게 하냐면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피크 타임을 기준으로 서버 대수를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경우를 보면 인스턴스가 숫자가 트래픽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한 대만 돌아가고 낮에는 최대 6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유저의 네트워크 트래픽 또는 CPU의 CPU의 사용률에 따라서 그 스케일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하면 되고요. 그 정책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미니멈 사이즈 몇 대, 맥시멈 사이즈 몇 대, 그리고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그리고 컴퓨기는 CPU가 몇 % 이상 올라가면 한 대를 더 추가해. 네. 그래서 그 한 대를 추가할 때 아까 보여드린 그 머신 이미지를 통해서 빠르게 추가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서버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트래픽이 낮아졌을 때는 자동으로 서버가 붙은 순서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그 몸소 체험하셔서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경험들을 공유해 주실 디스패치의 백성현 CTO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디스패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디스패치는 2011년 3월 서비스를 시작으로요. 현재 페이스북 좋아요 110만을 달성했고요. 연간 3억 페이지 뷰, 일일 60만 UV를 달성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희 디스패치는 2015년 2월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스패치는 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시듯이 평상시 특종 기사가 있는 날에 서버 대수하고 특종 기사 평상시와 특종 기사가 있는 날에 서버 대수가 서버 대수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인데요. 특정 시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트래픽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많은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데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운영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서버를 확보해 놓아야만 했고 그것은 곧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죠. 발표를 하기에 앞서 저는 여기 많이 계시는 여기에도 많이 계실 텐데 웹 개발자 출신입니다. 기존에 누군가가 개발 환경과 인프라 환경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서 개발만 하던 웹 개발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기존에 인프라 지식은 거의 없었던 일반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범한 웹 개발자가 어떻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변화폭이 큰 트래픽을 처리했는지와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여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니터링 툴인 자빅스의 그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그래프만을 따로 떼어서 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 표시되고 있는 트래픽 내용은 저희 웹 서버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웹로그 분석 서버 중에 한 대를 샘플링으로 해서 그래프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표시되고 있는 그래프는 특종 기사가 아닌 평상시 트래픽으로 평상시 트래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보통 이제 트래픽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일과의 시작인데요. 특종 기사가 아닌 평상시 트래픽으로 완만한 완만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대치와 최저치의 트래픽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보여주실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특종시, 저희가 이제 특종 기사가 나갔을 때 이제 그 트래픽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9시 이후에 특종 기사에 대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그래프와 그러니까 뭐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앞에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평상시 그래프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트래픽을 비율로 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대략 보통 한 10배 정도의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평상시에 10배의 서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데이터 센터,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으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사용하지도 않는 서버를 얼마를 확보를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역대 작년에 이슈가 됐었던 기사들에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최대치를 찍었던 그 인스턴스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X축은 시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대고요. Y축은 인스턴스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존 도입을 하고 나서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맥스로 70대를 찍었었고요. 근데 작년 9월 달부터죠. 9월 달부터 10월 달에 걸쳐서 최적화 처리를 하고 나서 필요해진 이제 인스턴스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0월부터 급격하게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구성에서 어떤 아마존 웹 서비스 제품을 활용해서 아까 석찬 매니저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활용해서 트래픽 최적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막 도입했을 당시의 서비스 구조입니다. 여느 사이트와 같은 평범한 구성인데요. 웹서버를 오토 스케일링으로 구성했고, 웹서버 캐시를 아까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때는 파일 캐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DB 서버는 메인을 두고요. 레플리케이션 서버를 트래픽의 가변폭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운데 저기 이제 웹 인스턴스하고 RDS 부분만 확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최적화했던 과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맨 처음 했던 거는 기존에 이제 아파치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아파치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을 동시 처리 접속 동식 처리에 조금 유리한 엔진X로 교체를 먼저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교체하는데 필요하면 간단하게 인스턴스를 올려서 웹서버를 교체하거나 설치 후 ELB에 물리고 기존 인스턴스를 내리는 방식으로 서비스 정지 없이 실시간으로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물리적인 서버 기반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동반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와 동시에 엘라스틱 캐시를 웹서버와 DB 서버에 적용해서 웹서버와 DB 서버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웹서버에서도 이제 파일 캐시를 적용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일 캐시 특성상 웹 서버 간의 캐시를 공유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가 10대라면 10번의 파일 캐시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는 그만큼의 처리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해서 서버 간 캐시를 공유함으로써 이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DB 서버와 웹 서버 사이에도 엘라스틱 캐시를 도입하여서 DB 접속에 필요한 커넥션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하 분산이 가능해짐으로써 각각 필요 인스턴스의 타입이
스펙이 내려가게 되고 인스턴스 타입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에 쪽이 웹 인스턴스가 바뀐 걸 말씀드리고 있고 표시하고 있고, 아래쪽은 RDS의 인스턴스 타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필요 인스턴스 대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줄어든 그 DB 쪽은 줄어든 커넥션스로 인해서 DB 서버는 레플리케이션 서버를 제거를 하고 없이 운영하는 게 가능할 정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70% 정도의 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지금 저희가 리전이 지금 일본 리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서울 리전으로 옮기면서 예약 인스턴스나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그것까지 적용을 한다면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운영했던 그 인력 구조인데요. 보통 기존 IDC 기반으로 운영하는 개발자와 인프라 매니저에 대한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자 혼자서 개발 인력만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인건비 면에서 수치상 단순 비율상이긴 한데 50%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낮은 학습 비용 효과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와 같은 개발자가 인프라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결과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IDC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면 낮은 학습 비용을 통해 인프라 영역에 대한 개발자 진입이 용이하고, 높은 확장성과 유연성을 통해 마치 프로그래밍 하듯 리소스를 교체해가며 기존 물리 기반 인프라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던 여러 최적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웹서버를 엔진X로 바꿔본다던가 좀 더 가벼운 웹서버를 가볍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실 서비스에 그 인스턴스를 가볍게 ELB에 물려버리면 실제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디스패치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디스패치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히 멋진 사례죠. 네, 아주 멋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가 K모 변호사한테 밀렸다는 거. 네, 아이유 사랑하는데. 네, 어쨌든 앞으로 좋은 연예 기사들 많이 좀 써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 사용하셔서 더 좋은 최적화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아까 보셨다시피 디스패치가 60만이 넘는 UV를 처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아키텍처 정도면 충분히 100만 정도의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디스패치도 100만, 나가서는 글로벌리하게 1000만 이렇게 유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아키텍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모양을 그려보면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한 인스턴스들, 그 다음에 DB, 리드 리플리카, 그 다음에 캐시 서버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이나모DB까지, S3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정말 100만 유저들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진짜 원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00만 유저에 넘어가고 이제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경우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도 늘어나고 또 회사에 프로세스도 생기고 개발 라이브러리도 생기고 우리가 조금 더 계속 빠르게 뭔가 네이티브한 어떤 서비스를 뭔가 좀 유니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리소스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사람이 늘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래머블한 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자동화된 개발 배포 그리고 구축 운영을 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죠. 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자들이 코딩을 해서 빌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체 그 개발 배포 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AWS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빠르게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웁스웍스, 엘라스틱 빈스톡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들을 좀 더 자동화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인프라들은 클라우드 와치라는 걸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고요. 이런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와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드 파티 솔루션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엘라스틱서치 서비스, 키바나라는 같은 어떤 걸 통해서 로그 분석을 하고 빠르게 대시보드로 보고하는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쓰고 계신데,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그 와치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바로 그 아마존 ES 서비스를 통해서 키바나에 연결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브옵스, 네. 그러니까 개발자와 인프라가 같이 공존을 하고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것을 통해서 개발자도 좋고 인프라 엔지니어도 좋은, 네. 인프라 엔지니어는 다들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그러면 시스템 엔지니어 뭐라고 생각합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나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이전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버를 운영하는 인프라 팀과 같이 코웍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생산적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데브옵스 환경이 빨리 나아진다면 이 100만 유저 이상의 어떤 네트워크를 커버하는 회사에서는 충분히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서비스의 핵심을 만들지 않고 좀 부가적인 거에다 신경 쓰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검색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뭐 우리가 검색 회사가 아닌데 검색 엔진으로 뭐 갖고 와서 뭔가 막 빌드를 하고, 또는 메시지 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메일 보내는 거, 그다음에 또는 뭐 동영상 인코딩, 뭐 요즘은 뭐 모바일 앱에서 동영상 인코딩 많이 해서 뭐 또 몇 개씩 나눠 갖고 저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고 뭐 다들 오픈소스 갖고 와갖고 막 이렇게 그 힘들게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왜 이것을 제공하냐면, 여러분들의 기술 내재화를 뭐 이렇게 방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해서 미션 크리티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앱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좀 부가적인 것들은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양 속담 중에 가장 재미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게 있어요.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남들이 해서 잘 돌아가는 거를 굳이 내가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력 리소스나 또는 자원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바일에서도 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로그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푸시 노티를 만든다거나, 푸시 노티 서버 만든다고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는 앱 테스트, 뭐 IoT 기기 간 통신, 이런 것들은 아마존에서 모두 다 애저 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이것은 내가 뭐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빨리 그 서비스를 운영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500만 이상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기존에 어떤 정도의 자원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저들이 늘어나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이 아마존에 있는 그런 SES라든지 또는 SQS라든지 또는 뭐 클라우드 와치 같은 자동화들, 워커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동화해서 500만 이상의 유저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게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라고 하는 앱이고요. 이 비트는 현재 600만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트 앱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린 그런 아키텍처 플러스 엘라스틱 캐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와치,
다이나모DB, 레드시프트 분석 도구들 이런 어떤 AWS가 제공해주고 있는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하고 유저가 늘어나는 것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버 아키텍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서버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최근에 나온 어떤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버에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다커 컨테이너들을 빠르게 배포해서 손쉽게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가상 서버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서버의 인스턴스 효율들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유저가 코드를 업로드만 하면 그 코드를 실행만 하는 겁니다. 서버도 필요 없고 확장성도 필요 없고 관리도 필요 없어요. 파이썬, 노드.js, 자바 코드를 올리면 그 유저가 원하는 기능을 동작만 하고 끝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금을 할 때도 그 람다 코드가 실행되는 클라우드 함수가 실행되는 시간 단위로 밀리세컨드 단위로 가금을 합니다. 근데 서버는 어떤가요? 켜놓으면 항상 효율이 높든 낮든 돈을 시간당으로 차지를 하고 있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렇지만 람다라는 것을 쓰면 그 사용한 시간 양만큼만 가금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버를 발주하고 운영하는데 건 뭐 몇 주 이상 걸리죠. 한 달 가까이 걸려요. 뭐 구매하고 뭐 구매 통해서 넘어오면 뭐 이제 SE들이 깔고 이제 주고 개발자한테 오는데 한 몇 주 가까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EC2라는 것을 통해서 몇 분 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얻었습니다. 근데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걸 몇 초 만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존의 서버는 있고 컨테이너로 배포를 하는 거니까 개발자의 배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람다를 사용하면 밀리세컨드 단위로 우리가 그것을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아주 잘게 쪼개고 그 서로의 서비스들을 디커플링을 한 상태에서 API로만 인터페이싱을 하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키노트에서 많은 그 회사들, 우아한 형제들이나 SBS 컨텐츠 오브도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AWS에 있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AWS 람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EC2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작게 만들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빌딩 블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 보여드리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서버 없는 백엔드 아키텍처를 위해서 앞에 API 게이트웨이가 있고 뒤에는 그냥 람다만 실행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만 통해서 서버 없이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가 운영이 됩니다. API 코어를 다 처리를 하고 있죠, 람다가. 또 한 가지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웹사이트는 S3에 있는 거죠. 스태틱 웹 호스팅을 통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S3에 두고 API 게이트와 람다와 다이나모DB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단을 백엔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 구성 없이도 손쉽게 웹사이트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앱도 API 게이트와 람다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유저들은 아마존 코그니티와 같은 그런 인증을 통해서 손쉽게 빠르게 AWS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1000만의 유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아키텍처를 통해서 지금은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클라우드를 이렇게 진화시켜서 많은 유저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또 빠르게 우리가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서로 공유했던 10가지를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에이지, 그러니까 고가형성 확보를 위한 멀티에이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을 통한 부하 분산, 그리고 전체 아키텍처에서 증설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게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아키텍처를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캐싱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DB 캐싱, 뭐 EC2 캐싱, 또 스태틱 파일들 이런 것도 다 캐싱을 통해서 더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DevOps, 그리고 모니터링, 자동화, 그리고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AWS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계속 튜닝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성능의 확장성에 손쉬운 그런 서비스로 제공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데에서도 돈과 시력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아마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매달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녹화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로 저희가 온라인 실습할 수 있는 킹랩스라고 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EC2 인스턴스, S3 이런 서비스를 간단하게 한번 띄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한국 페이지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을 새로운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사용자 모임이 있어요. AWS 사용자 모임이 있어서 한 7,40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거기에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이제 마칠 때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들이 저희가 앞으로 세션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피드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물도 꼭 받아가시고 좋은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